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2021년의 가장 첫 번째 시험이었죠. 2월 27일에 경기도 의료기술직 시험이 있었고, 기술직 시험 문제에 대해서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이번에 시험 보고 나서 많은 학생들이 시험 후기를 남겨줬는데 너무 쉬웠다. 그래서 만점자가 많이 나올 것 같다라는 게 학생들의 대부분의 의견이었고, 제가 문제를 봐도 사실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쉬웠고, 그래서 수험 기간이 길지 않은 학생들도 모르는 문제가 별로 없을 정도로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도 시험에서는 진짜 공중보건에 있어서는 만점 많이 틀려도 한 문제 정도 틀리는 게 합격하기 위한 안정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실제 합격생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부분 만점을 받았거나 한 문제 틀렸거나 그 정도 수준이고, 대신 이제 생물이 조금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공중보건에서의 점수를 생물을 이제 채우는 데 사용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공중보건은 그렇게 많이 안 어렵고 생물이 어려우니까 생물에 좀 더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연히 생물에 집중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여러분 합계해서 평균을 내서 우리가 점수를 매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보건에서 최대한 고득점을 맞아야지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채워서 합격선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하고, 공중보건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나왔을 때도. 자, 출제 경향을 보면은 뭐 워낙에 요즘 감염병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있기 때문에 역학이라던가 질병관리 파트 문제 출제 비중이 좀 더 높았어요. 평소보다도 좀 더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자, 문제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비만 유무에 따른 당뇨병 발생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가 표와 같을 때 비교 위험도를 구하래요. 자, 비교 위험도는 우리가 너무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제가 실제 수업 중에 또는 문제풀이, 특히 문제풀이 수업할 때 여러분들 이런 거 쉬운 문제지만 여러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표를 위치를 바꿔서 낸다. 그러니까 항상 그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고, 실제 이렇게 나왔어요. 보통 우리가 비교 위험도를 구할 때 노출군, 비노출군 이렇게 표가 제시가 되는데, 이번에는 비노출군과 노출군으로 표가 제시가 됐죠. 그래서 시험 후기를 남겨준 많은 수험생들이 교수님이 수업 중에 이거 표 위치 바꿔서 낼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바꿔서 냈어요 라고 후기를 많이 남겨주셨어요. 이걸 만약에 인지하지 못했다면은 뻔히 맞출 수 있는 답도 틀리게 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우리 비교 위험도니까, 자, 비교 위험도는 비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 분의 노출군에서의 질병 발생률이라고 했는데, 자, 여기가 비노출군이에요. 여기가 이번에는 R2가 되는 거고, 여기가 R1이 되겠죠. 그래서 자, 400명 중에서 몇 명의 환자가 발생했어요? 20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100명의 비만자 중에서 10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그래서 얘를 다 계산을 하면은 2가 나오겠죠.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교 위험도 2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문제. 요 문제도 제가 수업하면서 여러분 바다 생선은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강조해드렸던 내용이죠. 바다 생선을 먹고 감염될 수 있는 기생충은 아니사키스밖에 없다라는 거. 이 문제는 뭐 기생충 감염병과 관련된 문제지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자, 폐흡충 같은 경우는 다슬기가 제1 중간숙주, 민물개와 가재가 제2 중간숙주라고 했고요. 아니사키스가 대표적인 바다 생선이 중간숙주다. 그리고 간흡충은 외우렁이, 담수어, 요코가흡충도 다슬기, 담수어라고 했죠. 자, 세 번째 문제.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도 여러분들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은데, 진단 기준이 우리가 총 5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혈압, 고혈당, 고밀도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허리둘레였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우리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 보면 허리둘레부터 고혈당까지 5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이 되면은 대사증후군으로 진단을 내린다라고 했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이 문제가 쉽게 출제돼서 이렇게 항목만 물어봤지만, 최근에는 이 진단 수치까지도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각의 진단 항목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자, 네 번째 문제, 산업재해 지표 중에서 연간 1000작업시간당 근로손실 일수니까 자, 작업시간당 근로손실 일수는 뭐다? 강도율이죠. 자, 건수율이라고 하면은 분모가 근로자 수, 그래서 연간 1000명의 근로자 1000명당 재해 발생 건수를 보는 게 건수율이었고요. 자, 도수율은 100만 작업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였죠. 자, 근로손실 일수는 산업재해로 인해서 업무상 뭐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날수를 계산한 게 근로손실일수였어요. 그래서 건수율, 도수율, 강도율, 근로손실일수를 계산하는 거는 장애가 생겼다. 어떤 산업재해로 인해서 장애가 생겼다라면 장애 등급별 손실일수가 나올 거고, 사망했다라면 사망자에 대해서는 7,500일로 계산을 하게 되고요. 부상이나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을 받는다, 치료를 받고 있으면 그 치료받는 일수, 요양 일수만큼을 계산하게 되겠죠. 자, 다섯 번째 문제. 자, 이 문제는 우리 합격생이 와서 설마 이게 진짜 정말 해썹을 묻는 문제야? 이렇게 이 문제였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심플하게 그냥 해썹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문제로 출제한 거예요. 식품의 원료 및 재료 단계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 하자들을 아날라이시스, 분석해서 규명하고 그거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CCP가 되겠죠. 그래서 HACCP, 해썹에 대한 전형적인 그냥 정의를 문제로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CCP가 되겠고, 그 해썹이 되겠고요. GMP라고 하면은 우리가 해썹의 선행 요건이다라고 했죠. 우수 제조 기준이라고 했어요. 자, GAP랑 콜드체인이라는 우리가 모르는 생소한 용어가 나왔는데, 자, GAP라고 하면 그냥 농산물 우수 관리 제도에 대한 이제 용어고, 콜드체인은 저온 유통, 식품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저온으로 유통하는 것을 콜드체인이라고 해요. 자, 6번 교육기법인데 3명에서 5명의 전문가가 10분에서 15분씩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예요? 바로 발표를 먼저 하고 나서 질의응답을 한대요. 그것도 주고받는 토론이 아니라 각각 개인이 10분에서 15분 발표를 한 다음에 질의응답을 하는 거니까 당연히 심포지엄이 되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발표를 하지 않고 3명에서 5명, 뭐 4명이나 뭐 몇 명의 전문가가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지고 토론을 했다라고 하면은 패널 토의가 될 거고, 자, 이렇게 발표 후 질의응답을 한다, 심포지엄이 되겠죠. 자, 나머지 그래서 심포지엄이라고 하면 은 2명에서 5명의 전문가가 각자 의견을 발표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응답을 갖는 방식이다라고 했고요. 우리 보기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분단 토의랑 버즈 세션은 같은 거죠. 그래서 분단 토의 또는 버즈 세션, 여러 명의 사람이 있을 때 분단을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의 분단에서 토론을 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모여서 공유하는 방식이 버즈 세션, 분단 토의라고 했고요. 자, 패널 토의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대립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서 토론 또는 토의를 진행하는 게 그 배심 토의, 패널 토의라고 했어요. 자, 건강행위, 이 문제도 최근 들어서 자주 나오는 문제다 강조드렸던 문제였고, 건강행위 모형 중에서 개인의 심리, 사회적 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교육 행태 개선에 초점을 두는 어떤 것, 개인적 차원에 해당하는 모형 이론을 묻고 있으니까, 자, 보기 중에서 계획된 행동 이론은 개인적 차원의 대표적인 모형이었다라고 했죠.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모형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공부했던 많은 이론들, 인지조화론, 건강 신념 모형, 건강 믿음 모형, 합리적 행위론, 계획된 행위론, 범위론적 모형, 귀인 이론, 예방 채택 과정 모형 같은 것들이 있었고, 개인 간 차원이라고 하면은 개인과 개인을 포함한 주변 사람들과의, 주변 환경과의 관계와 관련돼서 초점을 두는 것들로 사회 인지 이론이 대표적인 개인 간 차원이었고요. 그 밖에도 뭔가 우리 보기에서도 나왔던 커뮤니케이션이라던가 또는 동기화 면담 같은 것들이 있고, 집단 지역사회 차원은 지역사회에서 어떤 행위가 확산되어 가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매치, 프리시드 모형이나 의사소통 이론 또는 조직 변화 이론, 지역사회 조직화 모형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자, 8번 문제. 민감도 공식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는데, 이제 민감도는 누구 중에서 질병에 걸린 환자들 중에서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온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면 A랑 C분의 A로 푸는 게 민감도가 되겠죠. 그래서 민감도라고 하면은 질병이 있는 사람이 양성으로 나올 확률, 특이도라고 하면은 질병이 없는 사람이 음성으로 나올 확률이라고 했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고, 자, 민감도, 특이도 말고도 우리가 타당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표적으로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가 있었죠. 양성 예측도는 검사 결과가 양성인 사람 중에서 진짜 환자일 확률. 다시 말하면 양성으로 판정받은 사람 중에서 A랑 B 중에서 환자가 몇 명이냐. 음성 예측도는 C와 D, 음성으로 판정받은 사람들 중에서 진짜 환자가 아닌 사람이 몇 %냐. C 플러스 D분의 D로 계산이 되는 게 음성 예측도. 자, 다음. 자, 9번 문제 후천 면역인데 생균 백신으로 예방 접종한대요. 생균 백신이든 사균 백신이든 순화 독소든 어쨌든 예방 접종을 통해서 형성되는 면역은 뭐다? 인공 능동 면역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자, 능동, 우리가 후천 면역을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고, 또 각각의 면역에서 자연이냐 인공이냐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죠.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하면은 질병에 걸리고 난 다음에 회복돼서 획득되는 면역이고, 인공 능동 면역은 예방 접종을 통해서 획득되는 면역이다. 자, 수동 중에서 자연 수동이라고 하면은 모체, 엄마가 태아에게 태반을 통해서 항체를 전달하거나 또는 모유 수유를 통해서 전달되는 항체로 형성이 되는 게 자연 수동 면역이고요. 인공 수동 면역은 다른 동물이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획득한 항체를 가지고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항체를 넣어주는 거죠.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게 회복기 혈청, 면역 혈청, 감마글로불린, 항독소 같은 것들이 있었고요. 자, 10번. 대기오염 사건 중에서 자동차 배기가스로 배출된 오염 물질에 의해서 발생이 된다라고 했는데, 자, 도노라 사건, 뮤즈계곡 사건, 런던 스모그, LA 스모그 모두 기온 역전, 어떤 오염 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기온 역전 현상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오염 물질이 희석 확산되지 않아서 그 지역 주민들의 건강 장애를 일으켰던 사건이고, 자, 그 중에서도 도노라 사건이나 뮤즈계곡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대기 오염 물질이 배출이 돼서 발생했던 사건이고, 원인 오염 물질로는 주로 아황산가스를 보고 있고요. 자, 런던 스모그랑 LA 스모그, 런던 스모그 같은 경우는 주거용 난방가스에서 발생되는 아황산가스가 주로 원인 물질이었다. LA 스모그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나오는 질소산화물, 탄화수소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태양광선과 만나서 만들어진 오존, 2차 오염 물질인 오존이 주요 원인 물질이었기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로 만들어진 오염 물질이 원인이 됐던 것은 LA 스모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넘어가고, 자, 11번 표본 추출 방법인데, 과학적으로 추출된 표본 추출 방법은 대표성을 갖게 되는데 대표성이 낮은 표본 추출이래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추출이 됐으면 대표성이 높게 되는데 과학적으로 추출하지 못했다. 그러면 과학적으로 추출한 것을 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했고, 그렇지 않은 것을 비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했죠. 자, 대표성을 갖는 확률 표본 추출에 해당이 되는 것은 단순 무작위 추출, 층화 무작위 추출, 개통 추출, 집락 추출 네 가지가 있었고, 이렇게 편의 추출이라던가 또는 의도 추출이나 목적 추출이나 또는 눈덩이 추출, 이런 것들은 모두 비확률 표본 추출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 확률 표본 추출에는 이렇게 단순 무작위, 층화 무작위, 개통, 집락 추출 네 가지가 있죠. 자, 12번에 지역사회에서 고혈압 유병률을 조사하는데, 자, 원래 우리가 보통 유병률을 조사한다라면은 그 지역사회 주민들 중에서 표본을 잘 뽑아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에 온 사람만 대상으로 조사를 한대요.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바이어스는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정보 바이어스, 선택 바이어스, 오분류 바이어스, 교란 바이어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보건소에 오는 사람만 이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대표성이 떨어지니까. 자, 그래서 선택 바이어스가 되겠고, 자, 이런 경우는 약간 버크슨 바이어스와 비슷한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선택 바이어스 중에서 버크슨 바이어스라고 하면은 어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은 이 병원에 입원한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어스가 생긴다라고 했죠. 자, 보건소 입장에서도 보건소에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오는 바이어스이기 때문에 선택 바이어스로 분류를 하면 되겠고요. 13번 문제, 조사한 값이 보기와 같을 때 중앙값이 얼마인지를 구하라는 건데, 우리가 조사한 자료에서 대표값을 구할 때 평균값, 최빈값, 그리고 중앙값 세 가지를 볼 수가 있겠고, 자, 얘네를 다 더한 다음에 10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나누기 10을 하면 평균. 자, 이 중에서 데이터가 가장 많은 것을 최빈값이라고 했는데 12가 2개고 나머지는 모두 하나씩 있으니까 최빈값은 12가 되겠고요. 자, 중앙값은 이 자료를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얘를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면은 8이 있고 9가 있고 11, 12, 12, 그리고 14, 15, 16, 19, 20, 14, 15, 16, 둘, 넷, 다섯. 그러면 가운데가 짝수개니까 요 두 개가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얘네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하면은 13이 나올 거고, 요게 정말 너무나 심플한 문제인데 의외의 곳에서 수험생들이 헷갈려하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자기만의 생각으로 더 간 거예요. 이 케이스는 뭐냐면, 이거 봐라. 12가 2개가 있네. 2개가 있으면은 요거 하나를 빼야 되나? 이거 왜 빼요, 갑자기? 이유도 없이. 중앙값은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12여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냥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순서상 가운데를 짚는 거기 때문에 얘가 2개든 얘가 3개든 얘가 4개든 상관없이 그냥 요거 2개 더해서 나누기 2 하는 건데, 일부 학생들이 12가 2개네. 그럼 12를 하나 지워야겠다. 그러면 5개가 됐으니까 가운데 14가 정답인가 보다. 이렇게 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강의 중에서 단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데 자기만의 생각으로 더 간 거예요.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래서 최빈값은 여기에 같은 수가 있든 다른 수가 있든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없습니다. 무조건 가운데 2개를 더해서 나누기 2. 그래서 정답은 13이 되겠고요. 자, 14번 문제, 요 문제에서 아마 틀린 학생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건강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우리가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사회 경제적 요인도 있었고, 생활 습관적인 요인도 있었고, 그 지역의 정치적인 특성, 뭐 문화적인 특성,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었는데, 이 제시된 내용들 중에서 사회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면은 그 인구 집단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특성, 경제적인 특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는 교육 수준이 해당이 되고, 사회보험 같은 경우는 뭐 정치적인 요인 또는 사회 제도적 요인으로 봐야지 맞겠고, 신체 활동 같은 경우는 생활 습관 요인, 관습은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 요인이라고 하면은 직업의 유무, 직업의 종류, 뭐 작업 환경, 교육 수준, 재산, 이런 가족 상태, 이런 것들을 사회 경제적 요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중보건 파트 1에서 우리 건강과 질병 파트 들어갈 때 건강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쭉 분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출제가 된 문제죠. 자, 15번 문제 보시면은 오타와 헌장에서 제시된 건강 증진의 우선순위 활동 영역 5가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고요. 해당되지 않는 거 환자 맞춤형 치료 지원, 치료 지원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5가지 활동 영역이라고 하면은 건전한 공공정책을 수립해라. 건강지향적인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하고, 개인의 건강 기술을 개발하고, 보건의료 서비스의 방향을 재설정해라. 5가지가 해당이 됐죠. 자, 16번 수질오염에서 미생물이나 분변에 의한 오염이 의심될 때 정확한 방법. 자, 분변 오염 또는 미생물 오염을 보기 위해서 가장 많이 보는 대표적인 값이 바로 대장균에 대한 그 검사죠. 그래서 대장균군이 되겠고, 자, 대장균군은 수질오염의 세균학적 지표로 쓰이는 가장 대표적인 그 세균이고, 자, 분뇨를 포함한 하수가 유입됐다, 오염이 됐다라고 했을 그 대장균이 많으면은 분변 오염이 의심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물에 대장균이 많다라는 것은 다른 병원성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이다. 그래서 어떤 오염균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 조사 방법으로는 대장균 지수나 MPN 최확수라는 검사 방법을 이용했죠.
자, 17번 영양 섭취 기준 중에서 일일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 2배를 구한 것. 자, 그 일일 평균 필요량,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 필요량의 중간값으로 본 게 평균 섭취량이었고요. 거기에 표준 편차 2배를 더한 게 권장 섭취량이었죠. 정답은 3번이고, 그래서 평균 필요량, 권장 섭취량. 자, 건강한 사람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값을 평균 필요량, 그래서 필요량 분포의 중간값으로 산출한다라고 했고, 권장 섭취량은 거의 모든 사람의 필요량을 충족시켜주는 섭취량, 그래서 평균 필요량의 표준 편차 2배를 더한다라고 했어요. 충분 섭취량은 이 평균 필요량과 권장 섭취량을 구할 수 없을 때 보는 게 충분 섭취량. 자, 그래서 관찰된 건강한 사람들의 영양소 섭취량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다. 자, 상한 섭취량이라고 하면은 유해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최대 영양소 섭취 수준을 상한 섭취량이라고 했어요. 실내 공기 오염 중에서 군집독의 원인이나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 자, 오한은 이제 열이 날 때 이렇게 떨리는 증상을 오한이라고 하는데, 오한은 해당이 되지 않고요. 고온. 자, 그래서 실내 공기의 실내의 온도가 높을 때, 고습, 습도가 높을 때, 자, 이러한 게 원인이 되고 증상으로는 두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자, 군집독은 그래서 실내 공기가 물리화학적으로 변화돼서 발생이 되는데, 자, 주요 영향 요인, 원인이 되는 게 고온, 고습, 구취, 채취, 냄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같은 것들이고요. 자, 증상으로는 두통, 현기증, 구토, 식욕저하 같은 증상들이 있고, 예방을 위해서는 공기를 잘 환기를 시켜줘야 되겠죠. 자, 보기와 같은 연구, 유병률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용이 된대요. 질병에 대한 지식, 태도,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대요. 이렇게 자, 유병률을 조사한다라는 것은 인구 집단 중에서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하는 거고, 그 사람들의 지식이나 태도, 생활 습관, 어떤 것들에 대한 요인이라던가 이런 다양한 것들을 동시에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단면조사 연구였죠. 그래서 우리가 단면조사 연구는 대표적인 유병률 조사다라고 했죠. 그래서 단면조사 연구는 질병이라던가 또는 어떤 노출 요인에 대해서 특정 시점, 짧은 기간 동안 모두 조사하는 방법으로 유병률이라던가 요인에 대한 노출률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유병률 조사라고 했죠. 자, 마지막 문제예요.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것을 묻고 있는데, 자, 홍역하면은 미즐즈 바이러스가 병원균이었고요. 콜레라는 콜레라균, 비브리오 콜레라균, 자, 장티푸스는 살모넬라 타이피균이었고요. 디프테리아는 디프테리아균이죠. 그래서 바이러스는 홍역밖에였고요. 나머지 3개는 모두 세균에 의한 질병이다. 자, 이렇게 해서 경기도 의료기술직 2021년 2월 27일에 시행된 의료기술직 공중보건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문제 난이도 사실 평년보다도 좀 이렇게 어렵지 않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이 항상 요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한 80%는 요 정도 수준이고 20% 정도는 요거보다 좀 더 어려운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명심을 하셔야 되고, 대신 좀 공부를 충분히 한 다음에는 이렇게 난이도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100점을 맞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경기도 기술직 문제에 대한 공중보건 해설 특강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 시험 본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